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거시경제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그 이종화 신관호 교수님 책으로 할 건데요. 이 책의 장점은 되게 초심자들도 보기가 쉽게 돼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공부하신 분들도 빠르게 속도를 올려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소설책 비슷하게 이렇게 써 있긴 하기 때문에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정리용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챕터 1장은요,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그거를 다루는 것인데요. 자, 교재 4페이지 한번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가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시경제학은 국가경제 전체를 놓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다루는 문제들 이렇게 있어요. 다루는 문제들. 자,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살짝 볼게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 현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세계 각국의 경제 수준이 달라요. 잘 사는 나라 있고 못 사는 나라 있고 아프리카 같이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한 중상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실질 국내 총생산 가지고요. 전체적인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시는 동태적인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 측면에서 표현을 하고요. 명목이라는 화폐 가치보다는 우리가 진짜 어떤 후생과 관련된 건 실질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GDP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1953년부터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빠르게 성장하네요. 그러다가 거기 한 96년쯤 됩니까? 외환위기 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극복하고 2008년 금융위기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어떤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사는요. 거기 한 중간쯤 한번 보시면은요. 뭐 거기 보시면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 추세, 원인이 뭘까?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 성장이 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 이코노믹 그로스가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러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속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달러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한 나라에 국한해서 살펴보아도 경제 성장은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일본도 빠르게 성장하다가 잃어버린 20년 된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여기 아시아 외환위기 하면서 이렇게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추세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5페이지가 보시면요. 경제 성장률의 추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앤다운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성장에 비해서는 조금 단기적인 특성을 지닌다라고 해서요. 단기적인 경기 변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요 성장 추세선을요 싹 제거하고 나타낸 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 보시면 똑같은 이렇게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장률이 한 거의 이렇게 높은 상황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좀 떨어지기도 했네요. 거의 79년 정도에 뭐 오일 쇼크 같은 거 있다가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다가 96년도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모양을 보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성장률로 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다음에 5페이지 밑에 그림을 가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극단적인 위기나 침체가 아니더라도 국민 경제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둔화되는 현상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걸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장기적인 호황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두 번째 줄 보니까 2001년 정보통신 관련 IT 산업이 막 이렇게 붐을 이루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품이 이제 막 거기 끼기 시작해서 거기 보시면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세 번째 줄 보시면 2007년 미국에 우리가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부실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겠어. 이렇게 경기 변동의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이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거시경제의 또 하나의 토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 변수로 이제 봤을 때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 우리의 관심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이제 요거 보시면 살짝 경제 성장,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3번 해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뒤에 이런 변수들은 다시 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 빈번하게 듣는 또 하나의 소식은 물가 상승에 관한 것이다. 물가 상승의 정도는 나라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뭐 1, 2% 정도의 낮은 물가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또 수백 %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 영향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율 거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 측면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은 뭐 거의 처음만 하고 이제 거의 하지는 않을 텐데요. 거기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고 변화했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높았죠. 80년대 되면서 이렇게 촥 이제 물가를 약간 어떻게 뭐라 할까? 군사정권 때 이렇게 강압적으로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안정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 정도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잡게 되었고 이렇게 물가 변동폭이 심할 때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그게 또 관심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단락. 자, 실업률도 우리의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8%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실업률을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이죠, 이 상황. 경기가 침체가 되면 실업률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아니면 호황 이런 거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침체 시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게 되네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고요. 7페이지 보시면 실업률 추이 거기도 나와 있네. 실업률 추이는 반대로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가 되는 외환위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실업률 이렇게 좀 점차 줄어들다가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96년쯤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살짝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또 관심사 되는 변수가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오른쪽 밑에 7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도 네, 이슈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잖아요. 수출과 수입과 관련한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상수지 관련된 비율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위에 흑자냐 적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8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만 살짝 감을 잡으세요. 이걸 뭐 암기하시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자, 거기 보시면요. 다섯 번째 줄 보세요. 경상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요 비중 같은 거 살펴보고 있어요.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뭐 흑자, 적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80년대 초반에는 경상수지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네 번째 줄에요. 대체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근데 외환위기 기간 동안에는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이루게 됐어요.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거기 다시 앞에 그림 좀 한번 볼게요. 이 전까지는 경상수지가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되다가 거기 보시면 외환위기 됐을 때 96년이요? 이때 팍 올라갔어. 이게 수출이 잘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수출액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데
경제가 꼬꾸라졌잖아. 96년도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수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도 줄어들 수 있는데 수입이 더 위축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감이 좀 있으면 조금 거시경작을 공부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있게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감이 없이 그냥 모형만 암기하게 되면은 약간 뭔가 흥미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좀 더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에 거시경작과 관련된 정의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원론에서 경작이란 무엇인가 보면서 미시, 거시 그런 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보통 이렇게 숲과 나무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숲 전체를, 숲 속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무들과 풀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이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시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매크로라고 하는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면요. 자, 보세요. 국민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체라는 말 잘 보세요. 전체. 자, 모든 걸 다 전체 아우르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리를 분석하고 개별 동그라미 치세요. 그거는 이제 미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 이 개별 나무를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 이게 꼭 해서 현미경 가지고 살펴보는 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별 시장, 개별 경제 주체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심사가 되는 변수에 대해서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자, 거시경제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는 국민소득, 이 GDP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다음에 고용량, 얼마나 고용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이자율, 이게 다 거시경제 변수가 되는 거죠.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국제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런 거예요. 국제수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시경제는 뭡니까? 미시경제는 개별이라는 게 중요하죠. 개별 경제 주체들인 소비자, 아니면 기업, 생산자가 되겠죠. 아니면 정부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들의 각각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행동과 선택, 매 순간 직면하는 효용 극대화, 비용 극대화, 아니면은 비용 극소화, 아니면 이윤 극대화 이런 선택에 대해서 봅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보는 거죠.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을 다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거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 한번 볼게요. 접근 방법. 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거시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9페이지가 보시면 경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해야 된다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경제 전체의 현실이 너무 복잡하죠. 현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모형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관심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경제 현상을 약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과학이라는 거, 그 모형을 설정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과학적인 모형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경작에서 사용되는 모형은 흔히 수식이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게 왜 그렇다? 예, 맞아요. 현실이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형 중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프, 뭐 수요 공급이라든가 국민경제 순환 모형 같은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수식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껄끄러울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하는데 복잡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모형 안에서는요. 거기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경제 모형의 변수들을 분석할 때는 어떤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모형 밖에서 이미 결정돼서 들어오게 되는 변수를 우리가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모형 내에서 이렇게 쭉 결정되는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생 변수라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관심 있는 내생 변수들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뭐 간단한 거지만 살짝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얘를 보시면은요, 우리 우선 모형에서는 외생 변수를 이미 주어진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세터리스 페리부스 하는 것처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해요. 이걸 이제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어진 것으로 통제하고 내생 변수, 이게 변했을 때 내생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 예를 볼게요. 자, 한국을 폐쇄 경제로 가정하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에서는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폐쇄 경제니까 다른 나라와 이제 교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폐쇄 경제를 상정하고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결정되니? 이렇게 상정할 때는 다른 해외 부분에서의 어떤 충격이나 영향은 고정됐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 부분에 어떤 영향은 여기에 영향을 아예 안 주고 이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거시에서도 또 많이 할 텐데요. 그 다음 줄에도 한번 보세요. 금융시장만 분석하는 모형에서는요, 국민소득 같은 다른 실물 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로, 아니면 관심 없는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분석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지금 그거야. 모형을 사용하게 되면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볼게요. 자, 또 예를 들어 나와 있어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통화량을, 특히 보는 통화를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밖에서 충격이 오는 거잖아. 그게 외생 변수고요. 그랬을 때 이게 국가 경제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Y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게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하면 이게 이제 바로 내생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줄에 보세요. 많은 거시경제 모형들은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해외 요인 이런 것들이 외생 변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외부적인 충격 있잖아. 충격이 이러한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형을 가지고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제 실제로 갔을 때는 그걸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탄력성 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알았어. 그래서 네가 여기 보시면 접근 방법은 결국은 모형을 쓴다 이거지. 모델을 쓴다, 알겠어. 야, 근데 어떤 게 좋은 모델이야?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모형은 무엇보다 현실을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하면요, 적합한 모형이 갖춰야 될 조건은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 적합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현실을 잘 설명하고 현실에 잘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현상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거기 보시면 무조건 좋은 모델은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복잡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데 설명을 잘 못한다 해서 현실에 부합하게 모델을 짜버리면은 그건 현실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와 그리고 현실 적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따라서 좋은 모형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덕목은 간결성이다. 그게 바로 심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간결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한번 살짝 봅시다. 즉, 부수적인 원리는 대담하게 생략하고, 이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적인 원리들만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현실 경제를 잘 설명하는데 좋은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명료하게 나타내는데 활용하고 있으니까 좀 익숙하게 반복해서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 번째 거시경제의 흐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흘러갔니? 이렇게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그 거시경제학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얘기할 겁니다. 이 거시경제가 등장한 거는 그 전에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나누진 않겠죠. 그냥 전체 경제 아니면 정치경제 해가지고 다 있는 건데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약간 케인즈가 야 이거 개개인들의 어떤 합의 전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기했고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거시가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차차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학자들마다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나 모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제줄 한번 보세요. 거시경제학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이론이나 경제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다양한 모형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보시면 자,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자, 경제학자들마다 옳다고 믿는 기본 가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요. 기본 가정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가정의 차이. 도대체 뭔데요? 예, 맞아요. 우리가 경제학하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전학파는 시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네 이래가지고 잘 작동되니까 가능한 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첫 번째 줄 나와 있는데 가격이 신축성이라는 말 잘 좀 체크해 주시죠. 이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작은 정부로 가게 되고 뭔 소리야 너 1929년 대공황 못 봤어? 가격이 뭘 신축적이야 망가져 있더구만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구만. 그래서 시장을 불신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진짜 안 보여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가격의 경직성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그때그때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개입을 하는 큰 정부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위에는 야 정부가 해봤자 오히려 상황을 망가뜨리니까 재산권과 소유권을 확립하고 그 정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외적이나 이런 걸 막는 정도만 하고 정부의 개입은 이렇게 반대일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정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뭐다? 예,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둘째 찾으셨습니까? 경제학자의 가치 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달라요.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다음 줄에 그 경제학에서는 보통 분석을 할 때 실증 명제, 실증 분석이 있고요. 규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 실증이다라고 하면 실증 분석은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게 실증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규범 분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규범 분석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바람직한가 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바람직한가 약간 주관적인 당위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실증 분석은 인과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해서 가치 판단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규범 분석은 가치 판단이 개입돼서 연구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규범적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시경제는 금융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등 어떤 팔리시가 들어가는데 이 바람직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어떤 정책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 자, 거기 보시면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사람들마다 좀 달라. 해야 된다. 아니다. 자꾸 소득 재분배 정책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경제하려는 의지 같은 게 위축될 수 있다. 야, 그게 아니고 그래도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한 소득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에 도움이 돼서 경제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줄에 보시면 야,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좋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셨죠? 다음 셋째 볼게요. 거시경제 현상 및 경제 환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현실을 잘 설명했던 이론이라도 바뀐 상황에서는 설명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그래서 새로운 모형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모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큰 줄기로는 고전학파 쪽, 케인즈학파 쪽 이렇게 살펴보지만 고전학파도 그 이후에 뭐 통화주의라든가 그다음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깔아가지고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학파 이런 쪽으로 얘기가 더 변형되고 진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거기 살짝 몇 개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전학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달러 볼게요. 고전학파의 기원은 1776년 아담 스미스가 거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담 스미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부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부론. 네,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부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개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추구가 이게 공익으로 저절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익이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공익으로 돼? 이거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이러한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플렉서빌리티 있죠. 가격과 임금의 신축성.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얘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미시에서 맨날 많이 얘기하는데 균형으로 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고전학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으로 도달되면 이 상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반해 케인즈 나와 있습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공황을 경험을 한 거야.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나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미국 전 세계에 불어닥친 대공황이죠. 네, 뭐 우리 전염병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버금가는 그 정도쯤 되는 경기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936년에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네, 일반 이론이라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대공황이 발생한 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큰 경기 침체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잠깐 2, 3년 되면서 원래 다시 균형 상태로 갔었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를 크게 경험하게 되면서 아니 이게 왜 발생했지? 기존에 있던 경제학자들은 뭐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당황을 했었어요. 그때 요 일반 이론 책에다가 야 그건 말이야 공급이 고전학파는 중시역이었는데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수요를 중시여기게 됩니다. 유효 수요라고 하죠. 또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됐다? 가격 경직성. 가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수요를 창출하고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경기에 어떤 충격을 주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케인즈는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유례 없는 높은 실업률이 바로 원인이 뭐냐? 임금의 경직성. 그래요. 가격의 경직성이야.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임금, 이자율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임금이 오르락 내리락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임금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실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어쩌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모형이 등장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살짝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가 이렇게 쭉 등장하다가 거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고전학파, 케인즈학파의 논쟁과 통합 노력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제 기존에는 고전학파가 이렇게 잘 달리고 있다가 그 다음 케인즈학파 이렇게 됐죠. 케인즈학파 이제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확장하게 되면서 이제 고전학파 이제 깨갱 이제 명맥을 겨우 유지하게 되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케인즈학파가 야 너희들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거의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세요. 70년대까지는 케인즈학파는 거시경제학이 있어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그게 이제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다라는 특히 단기에는 좀 적합한 거야. 물론 케인즈는 단기만 신경 썼어요. 그리고 장기는 별로 신경 안 썼고. 그래서 슈페터라는 학자는 또 케인즈를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죠. 야, 케인즈는 넌 말이야. 애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는 애가 있으니까 언제나 관심사가 먼 장기까지 내다보는데 넌 애가 없으니까 늘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뭐 케인즈 사후에 나오는 뭐 이렇게 뭐 글에서도 그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뭐 그다가 이제 퍼거슨 교수가 또 그 얘기를 한번 했다가 또 난리가 나긴 했죠. 자, 근데 아무튼 정리를 다시 해보면 케인즈는 단기에 조금 더 언제나 적합한 설득력이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전학파는 조금 더 가격과 임금이 조정되는 장기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폴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중간에 보이시죠? 1950년대 이후에 고전학파 이론과 케인즈학파 이론을 종합했다 해서 신고전파 종합 이렇게 얘기하네요. 신고전파 종합. 물론 이제 대부분 다 대세가 이제 케인즈학파였기 때문에 둘이 뭐 1대1 등가로 이제 합병을 한 그런 통합한 게 아니라 케인즈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단기할 테니까 먼 미래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장기, 그건 니네 이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격이 완전히 조정되는 장기가 되면 야, 이제 그때는 정부 개입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거시경제학도 이제 대부분 이게 장단기로 분류할 때는 이 신고전파 종합에 따라서 단기, 장기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면 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경제학자들의 고민거리는 자, 가격이 신축적인데 실업이나 경기 변동이 계속 일어난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1900 거기 나와 있는 50년대 이후 이렇게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거기 밑에 보시면 1970년대 이후 들어서서는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니 가격이 신축적이야 장기에는. 근데도 왜 실업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실업이 이렇게 자꾸자꾸 있고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자꾸자꾸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볼게요. 7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고전학파 이론에서는 설명하지 못했던 실업이나 경기 변동을 이게 알고 봤더니 케인즈는 이게 이제 불균형이야 했는데 야, 이거 잘 보니까 균형에서 또 다른 균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균형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균형 현상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발전시켰고 더 나아가서 이때 또 하나 뭐가 이제 새로운 블랙홀을 지나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와요. 새 이렇게. 이 전까지도 뭔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이 모형에다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좀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다가 새 해가지고 이거는 합리적 기대를 여기다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요, 레셔널이라는 것은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중간에 나와 있네. 합리적 기대 가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거기 밑줄 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available한 all information을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예요. 이용해서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네요. 미래에 대한 기대를 예측을 하는 것을 합리적 기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학자들을요 우리가 일군의 새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합리적 기대를 뒷받침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새 고전학파가
짜잔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역시 이걸 또 뒤늦게 좀 통과해서 세케인작파도 야 세자는 꼭 니만 다는 건 아니지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세자를 달아서 세케인작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는 뭐냐면 세고전학파는 이 합리적 기대랑 또 뒤에 다시 할 건데 미시적인 어떤 최적화 현상이 여기 최적화 이 세자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 그런 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고전학파니까 P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는 그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고전학파의 등장과 합리적 기대 가설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했는데 걔네들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합리적인 거 우리도 받아들여도 되고 대신 이게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케인작파의 그 선조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그렇게 깨지 않으면서 뭐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엔 당연히 세고전학파, 세케인작파 요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4페이지가 보시면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케인작파의 주장에서는 옛날에는 뭔가 합리적인 어떤 뭔가 미세하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최적화 이런 꼼꼼함이 없었거든요. 새 케인작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시경작적인 최적화 현상에 기반을 두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이들은 취약했던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 그냥 옛날에는 에이 야 임금이 경직됐잖아 가격이 경직됐잖아 그거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세케인작파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줄 보세요. 최근에는 두 학파 간의 새로운 통합 노력으로 합리적 기대와 함께 미시적 기초에 근거해서 임금과 가격의 경직성을 동시에 도입하는 거시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균형 시장 청산을 강조하는데 또 정부의 정책 이런 등등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던 찰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거시경작의 위기에 나와 있네요. 이 거시경작이 특히 여기 신고전학파 사무엘슨이 이제 수학을 엄청 잘했어요. 사무엘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쪽으로 숫자로 변환돼서 나오는데 알파고인지 외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숫자를 다시 풀면 그게 다시 그냥 스토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슨이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말로 쓰는 거나 스토리 이런 게 이제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사무엘슨은 폴 사무엘슨이죠. 이 사람은 경작은 뭐 신이 인간한테 자기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수학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수리적인 접근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학자들이 대세는 다 말, 서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수리적으로 이제 너무 하게 되니까 야, 너 왜 이렇게 수학을 너무 많이 쓰니? 이렇게 되긴 했었는데 사무엘슨이 이제 신고전학파 종합하면서 미국의 경제학계를 이렇게 주름 잡으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을 모형을 쓰면 수학이 어떻게 보면 또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언어를 기반해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또 경작이 많이 들어와요. 또 때마침 컴퓨터 같은 게 발전하게 되면서 수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교한 모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알파고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 우리가 인간은 꼭 수학으로 접근하기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역사, 정치, 문화, 심리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심리적인 인간의 그런 거. 물론 케인즈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 애니멀 스피릿, 뭐 유동성, 뭐 선호설 아니면 뭐 한계 소비 성향 무슨 인간의 심리적인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런 거를 다 빼버리고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은 굉장히 수리적으로 깔끔하지만 현실 설명력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2008년에 경제 위기를 예측을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 예측하지 못했고 영국의 여왕은 아니 모든 경제학자들이 왜 그거 금융위기 예측 못했나요? 해서 런던 정경대에서 뭐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뭐 꿀먹은 벙어리 같이 그렇게 돼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거시경제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아 왜요?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실 적합성이고 현실 설명력인데 현실을 설명 못하면 이게 뭐야? 자기네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냥 뭐 그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무 쓸모없는 거다 하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야, 맞아. 야, 그 일부는 경고했는데 너무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안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지. 예측을 뭐 다 못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예측하고 경고를 올려도 듣고 싶은 것만 이제 듣는 경우가 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거시경제학은 정말 무용한가 해서 에이 뭐
좀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금융시장도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한 모형으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건데, 뭐 아무튼 또 국가 간에 여러 가지 또 공조 등을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협조도 안 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1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인간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얘기를 거시경제학도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데, 첫 번째 줄에 그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그 행태경제학, 행동경제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또 패러다임으로 또 더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거시경제학과 관련해서 모형도 점차 계속 진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챕터 1장에서는요, 안 하기는 뭐하고, 제 경험상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읽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열에 한 명 정도 읽어보고요. 뭐야 읽다가 그냥 대충 말고 해요. 당장 뭐 모형에 관심을 갖는데, 그래도 거시경제나 뭐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천천히 하시게 되려면 너무 빠르게 가지 마시고 그다음 천천히 이렇게, 이 책 되게 괜찮으니까 책 순서 따라가서 그냥 좀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한 단계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뭐 사례 연구, 예전 책에서는 아예 그 노벨상 수상자들 이런 것도 다 들어갔는데 책의 분량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QR코드를 거기다 박아놨네요. 한번 그 보시는 사람이 있을까? 또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뭐 한번 그 스마트폰 있으시면 찍어가지고 한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뭐 누구누구 있었네. 아까 얘기했던 폴 사무엘스는 이제 미국인으로 이제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아마 받았나? 그렇게 될 거예요. 72년인가? 뭐 그렇게 받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최근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한 번씩 보시는 것도 거시경제 관련해서 공부하는데 좀 흥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에는 이 책에 대해서는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는 약간 거시경제학에 대한 인트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2편은 완전 고용하에 소득, 고용, 물가니까 약간 좀 장기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3편은 이제 경제 성장 얘기하고 4편부터는 약간 단기적인 측면의 모형을 살펴봐요. ADAS 모형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고, 5편 가면 이제 개방 경제 모형으로 해가지고 뭐 국가 간의 무역, 또 환율 이런 것까지 이제 모형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6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총수의 미시적, 아까 얘기했죠? 세 고전학파, 세 케인즈학파 할 때 세자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합리적 기대뿐만 아니라 미시경제학적인 최적화,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7편에는 이제 거시경제 이론의 최근 동향 해가지고 뭐 균형 경기 변동 이론, RBC라든가 실물 경기 변동 이론, 그리고 세 케인즈학파 모형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제 경향 보면 골고루 다 나오긴 하지만은 약간 너무 최근을 물어보긴 좀 그렇긴 해. 그래가지고 살짝 물어봐서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정형화된 모형을 중심으로 좀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늘상 저는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은 끝나면 이 정리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걸 쭉 읽으면서 이번에 배운 게 바로 그런 내용이군.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국민경제 구조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같은 설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